최근 프랑스 올림픽에서 결승전을 치룬 한국의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와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가 있습니다. 그중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가 비록 경기는 졌지만 한국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사연 시작합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공원. 여느 때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한강에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외국인 여성은 무언가를 발견한 듯 호루라기를 불기 시작하는데요. 외국인 여성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놀랍게도 고가의 대회용 장비를 수십 개를 싣고 다가오는 차량이 보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발견한 외국인 여성들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고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눈물마저 흘리는데요. 과연 한국을 방문한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의 선수 허빙자오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배드민턴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중국 배드민턴 대표팀에는 대회 직전까지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드민턴 대회는 참가국에서 배드민턴 장비와 셔틀콕, 생활용품 키트 등을 지원해 주지만 어째서인지 개최지인 프랑스에서는 선수 개인의 배드민턴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전했고, 안타깝게도 저희 중국 대표팀은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이 대공황 직전까지 악화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낡은 연습용 배드민턴을 제외하고는 여분의 배드민턴가 전혀 없던 상태였죠. 그런데 대회 참가를 포기해야 하나 망설이던 그때 저희 대표팀에는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한강에서의 배드민턴 대여 사업을 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던 한국인 남성은 저희 중국 대표팀에게 배드민턴 장비 일체와 생활용품 등을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 직접 한국으로 와서 가져가라는 제안을 하더군요. 하지만 평소 한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돈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저는 무료로 배드민턴을 빌려주겠다는 한국인 남성의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용 배드민턴은 엄청난 최선진국이 아니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부자의 나라였던가라는 생각에 큰 고민이 되었지만 결국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해 약 한 달 뒤 저희 소속팀 동료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드민턴 장비를 받지 못하면 여행이라도 하고 오자는 생각에 그저 편한 마음으로 도착한 한국은 놀랍게도 저와 선수들의 선입견을 송두리째 바꾸고 말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제일 처음 놀란 건 어째서인지 한국이 중국은 물론 프랑스보다 훨씬 부자의 선진국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배드민턴 대회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경험했었던 저는 공항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노숙자는 물론 입국 심사에 무려 10시간 이상 걸리는 프랑스의 공항 시스템에 선진국 프랑스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공항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공항에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비행기 탑승을 대기하고 있던 공항 대기실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공항 대기실에는 엄청난 고가의 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대기 통로 바로 옆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고급 놀이시설마저 있었기 때문인데요. 프랑스는 물론 다양한 유럽권의 나라들을 경험했었지만 공항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까지 있는 나라는 거의 볼 수가 없었고 심지어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고 있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한국인 부모들은 그저 편하게 공항에서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크나큰 충격에 TV를 보고 있던 한 한국인에게 아이들이 떨어진 거리에서 놀고 있는 것이 걱정되지 않냐는 질문을 건넸지만 한국인 여성분은 황당하다는 표정만 지으면서 혼자 놀면 좋지요라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답만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때 한국이 상상 이상의 치안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항 내부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 아이들의 놀이 시설은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던 키즈카페라는 새로운 시설이었고, 저는 공항에 키즈카페가 있는 한국인들의 삶의 수준에 한국이 이렇게나 부자였나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어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독일의 공항에서는 키즈카페는커녕 일반적인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마저 없어서 공항 밖으로 무려 1시간이나 이동해 자판기 음료 커피를 마셔야만 했는데, 한국은 공항 내부에 키즈카페와 무료 인터넷 시설은 물론 심지어 자유롭게 풋살을 할 수 있는 풋살장까지 운영되고 있었죠. 한국은 이미 단순한 공항에서부터 그들의 높은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 심지어 한 동료는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아보니 인천공항이 무려 선진국 공항 순위 1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한국으로 배드민턴 장비를 빌리러 왔다는 저의 선택에 기쁨의 눈물이 흐를 지경이었고, 곧바로 저희에게 배드민턴 장비를 빌려주겠다고 했던 수혁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가 공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전화를 받은 수혁 씨는 능숙한 영어 통역이 가능했고, 저희에게 서울의 한강이라는 곳으로 오면 된다며 문자 메시지로 지도와 명함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료 선수들은 배드민턴을 빌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른 선진국 한국에서의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계획이 먼저였기에 일단은 한국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지하철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교통이 낙후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지역들을 차로 이동해야만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로 모든 도시에 이동이 가능했고 비용까지 저렴해서 빨리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료들과 함께 지하철의 계단을 처음 내려간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지하철에는 무인으로 책을 빌릴 수 있는 마치 자판기처럼 생긴 엄청나게 큰 기계가 있었고, 실제로 기계 옆에는 다양한 한국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테이블에서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책이 가득 들어있는 이러한 기계는 중국이나 프랑스이었으면 곧바로 노숙자들에 의해 하루 만에 사라졌을 것인데, 신기하게도 한국인들은 기계를 훔쳐가기는커녕 그 내부의 책조차 훔쳐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너무나 신기했던 사실은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것에도 직원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디지털 센서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무인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저희 대표팀이 처음 경험했던 지하철인 프랑스의 지하철은 단순한 음료수를 뽑아먹는 자판기마저 도난 시스템에 너무 취약해서 자판기 옆에 무려 3명 이상의 경찰이 있었는데, 한국은 도서관 자판기 옆에 경찰은커녕 그 어떠한 보안 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어느 정도 한국말을 배워왔던 동료 선수 치아오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심지어 신용카드 결제로 책을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고, 놀랍게도 책을 다시 반납하면 결제되었던 돈을 일부 돌려준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해주더군요. 말 그대로 한국은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 신문물을 지하철에 도입했던 것이었고, 저는 신용카드로 결제마저 가능한 지하철 스마트 도서관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길거리에 있는 단순 잡지를 파는 서점들이나 편의점마저도 범죄 집단에 의해 하루가 멀다 하고 도난을 당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치안의 위험과는 거리가 먼 듯 그저 평범한 한국인들이 책을 결제해 지하철에서 읽고 있을 뿐이었고, 심지어 책을 빌린 지하철역이 아닌 다른 지하철역으로 가서도 반납이 된다는 충격적인 무인 시스템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그 수준을 보여주었죠. 저는 곧바로 한국의 스마트 도서관을 동영상으로 찍어 저희 SNS 계정에 올려보았고, 실제로 중국에 있는 수많은 지인들은 한국의 지하철 스마트 도서관을 보고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냐면서 신용카드 결제부터 책을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전부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스마트 도서관에 불과했으나 이러한 시스템을 처음 겪은 저와 같은 중국 국민들에게는 놀라움의 연속이나 다름없었죠. 때마침 저는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해 책을 빌리려던 한국인 학생에게 혹시 책을 훔쳐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냐는 질문을 휴대폰 번역기로 건넸고 제 질문을 들은 한국인 학생은 그런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항상 지하철을 타고 갈 때마다 여기서 책을 빌려 읽고 있다는 믿기 힘든 답변을 하더군요. 그저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은 이미 중국과 프랑스의 생활 편의시설을 한참이나 뛰어넘은 것 같았고 저는 곧바로 동료들과 함께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을 한 권 빌린 뒤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지하철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니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엄청난 선진국의 거주민이 된 것 같았고 특히 더욱 놀라웠던 것은 지하철 내부에서 소란스럽게 떠드는 한국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지하철은 물론 버스를 탈 때에도 항상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는 행인이 있어서 뭔가 굉장히 불안한 기분을 느꼈는데 한국인들은 모두가 선진국 시민의식을 가진 듯 그 누구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약 30분 정도 이동해 한강공원 근처의 지하철에서 내린 저와 선수들은 지하철 입구로 나오자마자 펼쳐진 눈앞의 광경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넓은 강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었고 심지어는 한강 근처로 다양한 녹지 공간과 운동시설까지 자리 잡고 있어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미 여유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바로 한강에서 자유롭게 배드민턴을 치며 여유를 즐기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팀이 소속되어 있는 중국에서는 배드민턴 연습을 한번 하려면 엄청난 크기의 강만 있을 뿐 아무런 인프라 시설이 없는 중국의 최외곽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배드민턴을 치며 즐길 수 있는 한강공원인 인프라가 도심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생각해봐도 도심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10분 정도만 걸어오면 곧바로 한강에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저와 선수들은 이러한 편리한 한국의 녹지 공간, 인프라 시설에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였구나라는 뒤늦은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배드민턴은 스포츠 자체가 중국에서는 꽤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고급 스포츠로 알려져 있는데 어째서인지 한강에는 이미 수십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배드민턴 대회를 즐기고 있었고 심지어 한강공원 한쪽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배드민턴 장비를 빌려주는 대여소까지 보였는데요. 한국은 누구나 편하게 배드민턴을 빌릴 수 있었고 심지어 대여해주는 배드민턴채와 셔틀콕, 보호대 등의 품질도 중국의 배드민턴 장비 용품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배드민턴 연습을 할 때마다 전문적으로 강에 숨어 있다가 비싼 배드민턴 장비를 훔쳐가려는 범죄 조직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한강에서는 이러한 범죄 조직들을 전혀 볼 수 없었고 오히려 배드민턴을 치면서 한강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평화로운 모습만 마주할 수 있었죠. 저와 선수들은 진짜 살기 좋은 선진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배드민턴 사업을 한다는 수혁 씨가 무료로 배드민턴을 빌려주겠다고 했는지 그때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민에게는 한 달치 월급을 모아야만 배드민턴 장비 일체를 빌릴 수 있는 가난한 수준이었지만 경제 선진국 한국인들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한강을 보며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을 갖추고 있었고 저는 이때부터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한강에는 일반인 배드민턴 장비뿐만 아니라 선수용 고급 배드민턴 장비 일체까지 대여를 해주고 있었고 저와 선수들은 이러한 배드민턴들을 자유롭게 빌릴 수 있는 한국인들의 삶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 후 저희 대표팀은 배드민턴을 무료로 대여해주겠다던 수혁 씨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혁 씨는 5년 전까지 자신도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했다면서
저희 대표팀에게 무료로 대회용 배드민턴 장비를 빌려주겠다고 했고 그 대신 한강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한강공원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 게시물을 올려달라는 제안을 하더군요. 이미 지하철에 스마트 도서관 게시물을 올렸던 저는 너무나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후 수혁 씨의 또 다른 제안으로 한강공원에서 실제 배드민턴을 치는 체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매번 아무런 경치가 없는 중국의 배드민턴 연습 환경과 달리 한국은 한강 한복판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휴식을 할 때 주위를 보니 너무나 멋진 서울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약 1시간 정도의 짧은 배드민턴 연습을 즐긴 후 저는 중국에서와 똑같이 그저 수건으로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혁 씨가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놀랍게도 수혁 씨는 한강공원 근처에 간단한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시설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이어나갔고 실제 수혁 씨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그곳에는 샤워를 할 수 있는 간이 샤워시설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생활편의 시설이 없어서 항상 수건으로 몸을 닦고 비바람을 맞으며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는데 한국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조차 없는 편리한 인프라가 이미 조성되어 있던 것이죠. 심지어 한강 한복판에서 따뜻한 물까지 나오는 샤워시설은 저와 선수들에게는 꿈만 같은 공간이었고 한국에서 평생 배드민턴 연습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저녁이 되자 한강의 더욱 멋진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늦은 시간이 되었음에도 이상하게도 한강에는 더욱 많은 한국인들이 늘어만 갔고 당황하는 저의 모습에 수혁 씨는 한국은 치안이 굉장히 안전해서 이처럼 야경을 즐기기 위해 밤늦게 한강으로 나오는 한국인들이 매우 많다며 저에게도 야외 캠핑용 의자와 테이블을 건네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저녁 시간이 되면 사실상 범죄 조직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가게 상인들에게 수금을 걷는 것이 일상이기에 저녁에 돌아다니면 무조건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위험한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돈을 뜯어가는 범죄 조직마저 전혀 볼 수 없었죠. 그저 편하게 한강에 앉아 야경을 즐기니 이러한 여유가 평범한 일상인 한국인들의 삶이 너무나 부러웠고 그건 저뿐만이 아닌 다른 동료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일주일의 휴가를 즐긴 저희 대표팀은 그 후 곧바로 대회 참가를 위해 프랑스로 향했고 수혁 씨가 빌려준 배드민턴으로 대회 경기에도 무사히 참석할 수 있었죠. 물론 대회 결과는 결승전에서 한국의 안세영 선수에게 패하면서 안타까운 결과였지만 저희 팀 선수들은 경기 결과 대신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큰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프랑스 올림픽이 끝난 뒤 선수단 전체의 휴가를 한국으로 가는 것은 어떻겠냐는 저희 제안에 중국 배드민턴 대표팀 협회에서도 한국에서의 배드민턴 장비 대여건으로 인해 흔쾌히 받아들였고 저와 선수들은 마음 편하게 한국에서의 관광을 하게 될 날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한강 야경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이 끝나면 서울에 어디를 구경하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제 가방을 대체 어디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의 한 지하철역. 일본에서 온 여성의 가방을 갑자기 낯선 한국인이 낚아채서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당황한 일본인 여성은 한국인을 급하게 쫓아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일본인 여성은 한국인에게 돈을 건네기까지 합니다. 대체 이 한국인은 왜 일본인 여성의 가방을 낚아챈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여행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는 메구리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여행사에서 우수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인정을 받기까지는 남모르는 노력이 있었답니다. 원래 저는 중국어만 할 줄 알았지 한국어는 낯설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넷플릭스를 켜고 아무거나 눌렀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 드라마였어요. 자막을 켜고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푹 빠져들게 되었죠.
그때는 자막 없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한국어를 배워서 자막 없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언어를 배우는데 흥미가 있었고, 최근에 따로 배우고 있는 언어가 없었던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막상 한글을 공부하다 보니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실 일본어랑 중국어는 조금 다르긴 해도 한자를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나름 쉽게 중국어를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한글을 배울 때 한자를 잘 아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있죠. 한국어의 이런 특징을 알게 되고부터 중국어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걱정했는데, 걱정과는 달리 공부하면 할수록 한글이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외울 게 훨씬 적더라고요. 게다가 글자 모양도 독특하고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재미가 있었고요. 열심히 파고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답니다. 근데 제가 이때 공부한 한국어가 갑자기 빛을 발하는 날이 오게 되었죠.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 여행업계의 변화의 바람이 아주 크게 불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화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오시는 해외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여행사에서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쓸 줄 아는 직원이 절실해졌죠. 마침 회사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유일한 직원이 저였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한국인 관광객을 전담하느라 바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바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인 관광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였죠. 심지어 제가 가이드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 차이는 눈에 띌 정도였답니다. 일단 공항에 관광객을 마중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상황이 극명하게 갈려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모이라고 해도 좀처럼 한 곳에 모이질 않는답니다. 각자 흩어져서 돌아다니니 하나하나 찾아다녀야 하는 거죠. 이런 바람에 일정이 자꾸 지체되곤 했어요. 시간 내에 소화해야 하는 일정이 있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진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인 관광객들은 달랐어요. 공항에 도착하면 먼저 온 사람들이 알아서 모인 채로 저를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말이죠. 이 덕분에 저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재미도 쏠쏠했죠.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시고 다닐 때면 종종 황당한 상황도 마주치곤 하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가이드의 동의 없이 갑자기 무단이탈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혹시 어디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주위를 샅샅이 찾아보면 민가의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인들의 일상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타일러 보면 되레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는 거 있죠. 여행지로 데려온 게 아니면 왜 이런 곳에 자기를 데리고 왔냐며 손가락질까지 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어서 정말 버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은 그런 법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제가 앞장서서 이끌면 모두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따라와 주세요.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사람도 없고 묵묵히 일정에 따라주니 마음이 참 편하답니다. 한국 분들은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저도 모르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져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 당연한 거겠죠. 그나저나 제가 일본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일본의 길거리가 언제나 깨끗하다는 거죠.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어디를 가나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시고 다닐 때면 난감한 상황이 종종 벌어져요. 걸어다니면서 과자나 음료수를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다 먹은 후에는 빈 봉지를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던져버리는 경우 말이죠. 이런 게 중국인들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모양이에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럴 때마다 다른 일본인들의 눈초리가 제게로 쏠리곤 하는데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그 일본인들의 눈빛이 딱 저 중국인들을 왜 똑바로 관리하느냐는 눈빛들이었죠.
속으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많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다가가요. 욱하는 걸 꾹 참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그 중국인 관광객들은 저보고 쓰레기통이라도 가져와 놓고 그런 말을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면 정말 답답해서 다 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참을 인을 3번씩 외치며 인내심을 갖고 말 안 듣는 중국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을 가이드하다 보니 문득 한국인 관광객들도 중국인들처럼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이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을 가이드할 때 조용히 몰래 한국인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은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서도 단 한 명도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빈병이나 빈 봉지가 생기면 곱게 접어 말끔히 주머니에 넣어 다녔고 가이드를 하다가 쓰레기통을 발견하면 그제서야 쓰레기를 버리는 거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어떤 시민의식을 갖고 있기에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건지 신기했어요. 거기다가 한국인 관광객들을 살펴보면서 또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음료수를 다 마시지 못하고 남긴 한국인 관광객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하게도 그 쓰레기를 저한테 주고 버려달라고 부탁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제 예상을 깨뜨리고선 근처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음료수를 모두 쏟아버리고 나오는 쓰레기통에 넣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정말 깜짝 놀라 감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언제는 한번 제가 가이드 일을 하면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하답니다. 그날 중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짜증을 내더니 신호를 왜 기다려야 하냐면서 답답하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계속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냐고 말렸는데도 들은 척만 척하면서 제 말을 무시하더니 갑자기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광경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 사고라도 날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차도로 뛰어들어 관광객의 팔을 잡아 끌었는데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저와 그 관광객은 아마 차에 치여 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차들이 멈춰서면서 가까스로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죠. 운전자분을 보니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일본인들은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는데 누가 봐도 간신히 화를 참는 표정이었죠. 저는 얼른 고개를 숙여 연신 사과를 드렸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저지른 일인데도 가이드인 제가 대신 머리를 숙여 사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참고 참다가 결국 그날 밤 집에 가서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만약 한국인 관광객들과 함께였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자꾸만 들었고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면서 가이드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울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며칠 뒤 오랜만에 절친한 친구 미나를 만났어요. 미나는 호텔에서 객실 관리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저희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러다 미나가 요즘 엔화 환율 덕분에 호텔에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묵는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죠. 미나에게 중국인 관광객과 한국인 관광객은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려던 참이었는데 그 전에 미나가 먼저 요즘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미나는 중국인들이 묵고 나면 객실에서 특유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했어요. 썩은 내 같기도 하고 무슨 냄새인지도 모르는 냄새 때문에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중국인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서 객실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 있죠. 침대 위나 바닥 할 것 없이 온갖 쓰레기들이 나뒹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미나에게 존경스러움까지 느껴졌어요.
미나한테 그걸 어떻게 맨손으로 치우냐면서 대단하다고 얘기했더니 미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답니다. 그러면서 죽어도 맨손으로 만질 수 없어서 아주 긴 집게를 가지고 쓰레기를 하나하나 집어 담는다고 했어요. 미나의 말을 들으면서 바로 상상이 되었던 저는 바로 윽하면서 눈살을 찌푸렸죠. 덧붙여 미나는 중국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호텔 로비 같은 공용장소에서 옷을 훌렁훌렁 벗어던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불쾌해서 차라리 눈을 감고 다니고 싶다더군요. 정말 말만 들어서는 실제로 있는지 믿기지 않는 장면들이었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바로 미나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를 건넸답니다. 저도 미나 못지않게 중국인들의 진상짓을 겪었고 피해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미나는 저의 위로에 웃으면서 그에 반해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인 관광객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딴판이라는 거 있죠. 마치 객실을 쓰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정돈해 놓고 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객실에서 한 오리의 머리카락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깔끔하다는데 한국인들이 그 정도였나 싶어 믿기지 않더라고요. 미나는 한국인들이 자기 옆으로 지나칠 때 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난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이 묵고 간 방에 들어서면 좋은 향기 덕분에 절로 기분이 좋아져 청소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있자니 같은 아시아인들인데 어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건지 신기하기까지 했죠. 미나의 말을 듣고 있자니 외국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돈을 쓰고 가서 일본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해도 중국인들은 정말 필요 없으니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 말을 미나한테 하니까 미나도 공감된다면서 빵 터지더라고요. 저는 미나에게 이번 휴가 때 뭐 할 계획이냐고 물어봤어요. 미나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번에는 꼭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부터 미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다 싶었죠. 그래서 같이 둘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답니다. 미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주저없이 좋다고 대답하면서 얼른 여행지를 정하고 항공권을 예약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을 보면서 도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길래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이토록 높은지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미나한테 같이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제 제안에 미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라면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갈 수 있으니 딱 좋은 선택이 될 거라면서요. 저희는 얘기 나온 김에 바로 한국행 항공권을 끊어버렸답니다. 한국 여행을 가기 전까지 저는 이미 잡혀있는 가이드 일정들을 소화해야만 했어요. 제 앞에 놓인 스케줄표를 힐끗 보니 남은 일정이 중국인 관광객과 한국인 관광객 일정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중국인 관광객이라는 글씨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도대체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으로 꽉 차 있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중국인 관광객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번 중국인 관광객들은 제법 얌전한 편이었어요. 제 안내에 잘 따라와 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니 여행 가기 전에 힘들지 않도록 하늘이 저를 도와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한 중국인 관광객이 가게 점원에게 동전을 던지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달려갔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중국인 관광객은 씩씩거리면서 일본은 왜 이렇게 동전이 많으냐고 저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심지어는 일본은 중국처럼 QR코드로 결제도 못하는 후진국이라면서 저한테 대놓고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일본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말까지 내뱉으면서 제게 삿대질을 해댔죠. 너무 억울해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럴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싸움으로 번질 게 불보듯 뻔했어요. 그래서 입을 꾹 닫은 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가이드 일정을 끝마쳤답니다.
마음속에서는 부글부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어야 했죠. 다음 날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스케줄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을 모시는 일정이었죠.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날의 일 때문인지 밤새 울어서 그런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 상태로 하루 종일 가이드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게 막막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할머니 뻘 되시는 한국인 관광객분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혹시 힘든 일이 있느냐고 새롭게 물어봐 주시면서 힘들면 쉬엄쉬엄 가도 된다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에 귀여운 젤리 한 봉지를 쥐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감동을 먹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한 관광객은 제가 여태 가이드 하면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어제에 비해서 정말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다는 생각에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아서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갔답니다. 거기서 얼마나 한참을 울었는지 몰라요. 생각했던 대로 그날 하루는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역시 한국인 관광객들은 뭔가 달랐어요. 중국인들을 모실 때 느끼는 그 불안감이나 걱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저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일을 할 수 있었죠. 드디어 잡혀있던 모든 가이드 일정을 끝마치고 다음날 미나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렇게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다니. 다른 나라로 해외여행 갔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신기한 마음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미나가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한국을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면서 말이에요. 한국은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여권의 위상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솔직히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저희는 약속했던 대로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미리 알아둔 맛집이 있는 역으로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했죠. 그런데 막상 지하철역에 도착하고 보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역이 너무나 넓고 쾌적했거든요. 일본의 지하철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죠. 게다가 표를 사려고 보니 요금이 깜짝 놀랄 만큼 저렴하더라고요. 일본 지하철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었어요. 지하철에 탔을 때도 저희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차량 내부가 일본 지하철에 비해 훨씬 넓고 쾌적했거든요. 대체 왜 일본 지하철에서는 이런 한국 지하철의 장점을 안 들여오는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렇게 신기한 점 투성이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광경이 있었어요.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의자 쪽으로 다가가자 앞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마운 마음에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일본에서는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행위 자체가 신뢰가 될 수 있어서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누구나 당연하다는 듯이 주저없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흐뭇해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출구로 나가려고 보니 눈앞에 엄청 많은 계단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언제 저 높은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나 싶어서 한숨부터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찾아야 하나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남자분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키도 크고 근육질인데다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분이었죠. 그분이 갑자기 우리 앞에 서더니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 캐리어와 미나의 캐리어를 번쩍 들어 계단을 빠르게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라 얼른 뒤따라갔어요. 사실 예전에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제 가방을 들더니 나중에 돈을 요구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분께 돈을 건네려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손사래를 치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곤 환하게 웃으시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떠나셨죠. 아니,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쿨하고 멋있는 거죠? 저희는 그 모습에 반해서 어떻게 한국 남자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참을 떠들면서 걸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게 미나와 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꼭 한번 맛보고 싶었던 음식을 먹으러 향했어요. 그 음식이 뭐냐면 바로 소뚜껑 삼겹살이었죠. 그렇게 삼겹살집에 도착한 저희는 둘이서 먹기 딱 좋을 것 같아서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몇 분 후에 직원분이 커다란 소뚜껑을 들고 오시더니 그 위에 삼겹살과 김치, 그리고 양념된 콩나물을 올려주시는 거 있죠. 소뚜껑 위에서 고기가 노릇노릇 구워지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이리저리 사진을 찍어댔답니다. 고기가 적당히 익어가자 직원분이 다가오셨어요. 그러더니 정말 친절하게도 저희 접시에 삼겹살과 김치, 콩나물을 듬뿍 올려주시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릇 위에 이렇게 직접 올려주시기까지 하는 서비스를 보고 저희 둘은 감탄했는데 잠시 후 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접시에 담긴 고기를 한 점 집어 먹어봤는데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맛이었거든요. 기름기 많은 삼겹살이 자칫 느끼할 수도 있는데 볶은 김치와 콩나물 덕분에 느끼함은 싹 사라지고 오히려 양념이 입혀진 듯한 맛이 났어요. 게다가 소뚜껑에 구웠더니 고기가 쫄깃하면서도 껍질은 바삭한 식감까지 느껴지는데 1인분을 더 시킬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저희는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웬 시끄러운 무리가 가게로 들이닥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끼리 조곤조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목에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거의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도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야 겨우 상대방한테 들릴 수준으로 가게 안이 시끄러워졌어요. 그걸 눈치챈 직원분께서도 결국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다가가시더니 조용히 해달라고 웃으면서 부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국인 관광객들은 대답만 열심히 하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거 보고 진짜 사람인가 싶었다니까요. 이 광경을 지켜보는데 중국인들은 일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더니 한국에서도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런 무례한 관광객들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연민까지 생기더라고요. 문화와 정서가 다른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런 기본도 없는 중국인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중국인 진상들을 마주쳤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주 행복하게 여행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올 수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하면 중국인들의 저런 진상짓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꿀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발 제가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성은 시험장 입구에서 사람들을 붙들고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규정이라서 어쩔 수 없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라오스에서 온 키슈나입니다. 저는 딸 야오닌과 어머니와 3명이서 라오스에서 살고 있었어요. 라오스는 베트남과 미얀마 등 가난한 동남아 국가로 손꼽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집도 많이 가난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찍 사고로 죽게 되어 혼자서 우리 3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긋한 가난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야오닝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일이 자주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가보았지만 원인을 모르겠다고만 했습니다. 정말 엄마로서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도의 큰 병원에 가보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운이 없어서 한숨을 쉬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동료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딸 아이가 아픈데 큰 병원을 가자니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공장 사람들도 그 말에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한국만 가면 우리가 받는 월급의 20배는 더 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솔깃해져서 한국에 가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데 정말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해 알아봤는데 200점 만점인 이 시험에 180점 이상 받으면 통과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한국에 구직 신청을 하면 한국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을 선택할 수도 없었지만 숙식도 제공해주고 5년간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서 통과만 한다면 라오스에서 10년 넘게 벌어야 할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라니 학교도 중학교 밖에 나오지 않은 제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었어요. 게다가 한국어 학원을 다니는데 돈이 꽤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난에서 우리 가족을 구해야 했고 아픈 아이를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건 힘들어서 주말에만 학원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주말 동안 하루 종일 학원에서 열심히 배운 것을 평일에 일하고 돌아와서 밤에 복습을 했습니다. 방이 단칸방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방에 불을 켜고 작은 상을 펴고 교재를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서 종이에 한글로 물건의 이름을 적어서 여러 가지 물건 옆에 붙여놨어요. 실생활 속에서도 한글을 익히고 싶어서 그렇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였고 6개월 후에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으로 들어가려고 수험표와 신분증을 꺼내려고 하는데 저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명 버스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있던 지갑이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다시 걸어가 봤지만 제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고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 신분증과 수험증이 있었어요. 저는 시험장에 가서 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 관계자들은 사정은 딱하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서러워서 길거리에 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험장에 한 번 들어가 보지 못하고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소매치기를 당해서 시험을 못 봤다고 울자 딸 아이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픈 아이가 저를 위로해주자 슬퍼하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낮에는 공장을 나가고 밤에는 밤새 한국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다음 해에 다시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받고선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0점 만점 중 19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다니 정말 놀라고 행복했습니다. 딸과 어머니는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한국 비자를 받은 후에 한국의 회사에서 저를 채용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짐을 챙겨서 가족들과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으로 떠나는 많은 라오스 사람들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딸 아이를 꼭 품에 안고선 엄마가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말해줬어요. 어머니에게도 아이 잘 부탁하고 몸 건강히 잘 지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슬퍼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볼 수 없을 텐데 정말 잘 지내길 빌었습니다.
한국까지 직항이 없어서 다른 나라를 거쳐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한국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좋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공항도 너무 크고 반짝여서 이곳이 새로운 세상 같아 보였습니다. 정말 세련된 복장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공항에 있었고 화장실까지 우리 집 화장실보다 좋아 보였어요. 인천공항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기로 한 회사에서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3명 정도의 라오스 사람들과 함께 저는 회사의 기숙사로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이었는데 침대와 옷장과 책장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방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한국의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니게 된 회사는 두루마리 휴지나 각 티슈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의 공장에서 기계로 일을 하는 업무였어요. 여러 가지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배웠고 저는 차근히 공장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직 한국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기숙사가 있어서 그곳에서 먹고 자는 걸 다 했기 때문에 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직원들은 저나 몇 명의 외국인 직원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장장은 일부러 더 힘든 일을 저에게 하라고 했고 제대로 못하거나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면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일을 한다는 게 참 많이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볼 때마다 이 돈을 모아서 우리 딸 병도 고치고 어머니도 편히 모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저는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170만 원은 모두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기숙사에서 숙식을 책임져줘서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몇 개월이 지나고 제가 성실하게 일을 하자 한국 직원들하고도 조금씩 친해졌는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직원이 들어왔다가 얼마 못 가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정을 주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친해지고 나니 한국 직원들이 의외로 정이 많아서 눈치를 보다가 공장장 몰래 제 일을 도와줬어요. 공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인데도 다른 한국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혼자였고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남자는 공장장 눈치를 안 보고 제가 무거운 걸 들고 가면 자신이 들어줬고 일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마워서 음료수와 과자를 사온 날이면 그 사람에게도 주었어요. 남자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지만 외국인인 제가 용기를 내서 주는 거라는 걸 알았는지 고맙다면서 받아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손이 기계에 베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피가 나는 손을 잡았습니다. 주위에서도 놀라서 저를 바라봤는데 재빠르게 그 남자는 제 다친 손을 자신의 옷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몇 반을 꿰매는 걸로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분에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석주라는 사람이었는데 석주 씨는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고 손이 났는데 집중하라면서 무심하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손이 나을 때까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공장장은 저에게 일을 못하면 월급을 줄 수 없다면서 쉬는 일수만큼 월급에서 제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일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한국 직원들은 못마땅하게 공장장을 바라봤지만 누구 하나 쉽게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석주 씨가 우리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쳤으면 산재 처리가 될 텐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면서 설마 직원을 뽑아놓고 사대보험도 가입 안 해놓은 건 아니지 않을 거냐고 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쉬게 되면 월급의 70%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면서 외국인이라서 잘 모른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면서 차분하게 또박또박 말을 했습니다. 저는 늘 말도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모습에 놀랐고 저를 위해 나서줬다는 사실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공장장은 석주 씨가 한국의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따지면서 사장님도 이걸 아시냐고 하자
갑자기 당당하던 목소리가 줄어들더니 자신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석주 씨에게 또 신세를 졌다면서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외국인이라고 나쁘게 굴려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석주 씨는 저와 친하게 지내줬어요. 저는 왜 한국에 왔는지와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 딸 야오닝과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석주 씨는 너무 놀라했고 정말 대단하다면서 여자 혼자 몸으로 이렇게 먼 타국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지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석주 씨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이 공장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조금 힘들다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어려서 보육원에서 살다가 20살에 보육원을 나와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해서 저는 혼자서 살아오느라 외로웠을 이 남자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데이트를 하였어요. 저는 한국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주 씨랑 많은 곳을 구경했어요.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였어요. 높은 건물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너무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오스에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또 랴오닝이 학교에 갔다가 쓰러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동안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집으로 보내고 있어서 이번에는 그 돈으로 큰 병원을 다녀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라오스의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했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 라오스로 달려가서 딸을 안아주고 싶었어요. 석주 씨는 한국으로 랴오닝과 어머니를 초청하는 건 어떨지 물어봤어요. 한국 병원에 검사를 받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럴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석주 씨의 도움으로 딸과 어머니를 한국으로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어머니와 랴오닝은 처음 비행기를 타봐서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오랜만에 봤다고 달려와서 제 품에 안기는 딸을 보니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오면서 불편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한국 항공기를 탔는데 승무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아이가 지루해할까 봐 색연필과 색칠 공부책도 줬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와 딸에게 석주 씨를 소개했고 석주 씨는 쑥스러운 미소로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피를 뽑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제품에 꼭 안겨있던 아이는 검사를 할 때마다 무서웠는지 눈물을 터뜨렸어요. 의사 선생님은 결과가 일주일 후에 나오니 그때쯤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우리는 함께 처음으로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삼겹살을 시켰는데 김치며 상추 같은 채소가 잔뜩 나온 걸 보고선 어머니는 이거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고 하실 정도였어요. 된장찌개와 밥도 같이 시켰는데 한국의 쌀은 라오스에서 일반적으로 먹던 길쭉한 쌀이 아니고 밥이 찰기가 있어서 신기해 하셨어요. 점원분이 불판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올려주셨고 고기를 잘 구워서 익혀주셨어요. 한국 직원분은 딸 아이가 귀엽다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아이는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자신에게 웃어주는 모습에 같이 웃었어요. 저는 그 친절함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상추에 고기를 올려서 입에 넣어보시라면서 드렸어요. 어머니는 쌈을 함께 먹더니 너무 맛있다면서 놀라셨어요. 야오닝에게는 고기를 조금 더 작게 잘라서 후 불어서 밥 위에 올려줬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석주 씨는 그 모습이 귀여운지 계속 고기를 아이의 밥 위에 올려주면서 좋아했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석주 씨까지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게 되자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석주 씨는 야오닝과 어머니를 한국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맛있는 걸 먹게 해주고 싶어 하고 한국의 좋은 곳을 보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도 석주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야오닝도 처음에 어색해하던 것과는 달리 석주 씨를 잘 따랐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석주 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석주 씨도 함께 병원에 와서 결과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혈액에 헤모글로빈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빈혈이 심한 상태인데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 철분제와 함께 빈혈에 좋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 말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양이 부족했다는 말에 야오닝에게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가난이 아이가 빈혈이 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피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병원은 정말 말이 안 되게 병원비가 적게 나와서 놀랐습니다. 저는 돈이 많이 나올까 걱정이 많았는데 검사비에 약국에서 받아온 약까지 해도 몇만 원밖에 안 나와서 이게 정말 맞나 놀랄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약을 받아서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할지에 대해 배우신 후에 어머니와 딸은 라오스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한 번 엄마랑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안 야오닝은 처음보다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입국장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이 조국으로 돌아간 후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잘 살게 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을 때쯤 석주 씨가 갑자기 프러포즈를 했어요. 갑자기 꽃다발을 사와서 제게 주면서 결혼하자고 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잘 지내기는 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석주 씨가 자기가 어머니와 야오닝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을 한국으로 오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자기가 가진 게 너무 없었다면서 그동안 열심히 돈을 저축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부터 모아둔 돈으로 작은 전셋집과 가게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랴오닝과 함께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어요. 저는 석주 씨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결혼해서 공장을 그만두고 둘이 같이 모아둔 돈으로 동네에 마트를 열었어요. 한국 음식도 팔지만 저같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동남아 쌀과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상점도 열어서 택배로 배달도 해줬어요. 성실한 남편은 물건을 열심히 진열하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저도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야오닝도 한국에 와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한국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요즘은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석주 씨는 제 딸을 자신의 딸처럼 대해줬어요. 세상에 가족 하나 없던 자신에게 이렇게 가족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고 자주 말합니다. 비록 비자 문제로 어머니까지 한국으로 오셔서 사실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라오스의 어머니에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집도 사드렸어요. 그리고 휴가 때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트는 점점 잘 되어갔고 성실하게 장사를 하는 우리를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한국으로 올 때만 해도 죽은 듯이 돈만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석주 씨를 만나서 아이의 병도 고치고 결혼해서 우리 가게를 가지고 잘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내년쯤이면 좋은 곳은 아니지만 전세가 아니라 우리 집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라오스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용기를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한국에서의 삶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아이 여름방학 때 어디를 데리고 가면 좋을지 추천 부탁드려요.